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자캐드 기능사 2007년 5회 풀이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정연파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 243V일 때 최대값은 약 몇 볼트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료값이 243V일 때 맥스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료 전압 VR은 루트 2분의 최대 전압 VM이다. 외워주셔야 되죠. 자, 요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 전압 VA는 파이분의 2VM이다. 요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대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 공식에서 VM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식에서 VM은 최대 전압은 루트 2배를 해주면 됩니다. 뭐에? 시료 전압에. 자, 그래서 자, 루트 2 곱하기 243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343.6V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가장 근접한 값은 344V가 되겠네요. 자, 진성 반도체의 가전자 수는 몇 개인가? 4개가 정답이죠. 자, 우리가 진성 반도체로 뭐 이렇게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진성 반도체인 실리콘은 4개의 가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실리콘 보시면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실리콘도 4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4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던 전자가 자, 일탈을 했어요. 일탈을 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럼 요런 현상에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 전자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리고 전자가 빠져나간 이 빈 홀을 우리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홀, 전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성 반도체의 전자의 수, 가전자의 수는 4개입니다.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3가인 전자가 3개인 갈륨,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을 여기다가 불순물을 이제 첨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3개의 3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는 결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전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위상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상 관계는 자, 보시면 요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입력 전압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 자, 이것은 반전 입력으로 지금 입력 전압이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관계는 180도 위상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상 180도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VI가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뭐 이런 거죠. VI와 VO의 출력 관계식을 한번 보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은 어떻게 반전된 신호가 나온다.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플러스 값이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 관계를 180도 위상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15ohm이고 저항 R1과 R2를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는 15ohm이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R1, R2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3.6ohm이래요. 합성 저항이. 자, 그러면 이 3.6ohm이라는 게 뭐예요?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죠. 이때가 3.6ohm이래요. 자, 그래서 6ohm과 9ohm이 들어갔을 때가 직렬 연결일 때 15ohm이고 6을 계산을 해보면 6 더하기 9분의 6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5분의 69, 54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6이 나옵니다. 3.6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원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증폭도가 100인. 자, 증폭도가 100이래. 증폭도가 100인 증폭회로에서 괴환율입니다. 괴환율 베타가 0.01일 때 부계한을 걸면 증폭도는 얼마인가? AF로 하겠습니다. 부계한이네요. 자, 그럼 부계한을 걸었을 때의 증폭도는 부계한을 걸지 않았을 때의 괴한을 걸지 않았을 때의 증폭도의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감소한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증폭도는 괴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증폭도는 100이고 자, 괴한을 걸어줬을 때 증폭도를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1 플러스 괴한율 0.01 곱하기 무괴한시 증폭도 100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은 0.01 곱하기 100은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50이죠. 2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자, 아무리 그래도 라번을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계한을 걸어주면 증폭도를 다른 말로 이득이라고 했죠? 부계한을 걸어주면 증폭도는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감소한다.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계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증폭도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부계한을 걸면 어떻게 된다? 증폭도는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100은 무조건 아니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찍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50이 정답입니다. 50이잖아요. 부계한을 걸어주니까 50으로 증폭도가 원래 걸어주지 않았을 때 100에서 50으로 감소하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빨리 좀 해볼까요? N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다수 반송자는 우리가 반송자를 이제 캐리어라는 용어로 씁니다. 다수 캐리어는 전자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자, 전공입니다.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고요.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자, 진성 반도체의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불순물로 우리가 삼가인 갈륨, 인듐, 붕소, 알루미늄을 혼합을 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었죠. 삼가인 그렇죠? 자, 그래서 갈륨, 인듐, 붕소, 알루미늄, P가인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그 3가인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이고 5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자유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되는 우리가 N형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소 같은 게 5가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자, 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전류가 10A가 흐를 때 B와 D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흐른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 회로를 I2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10A의 전류가 흐르는데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2옴 직렬이니까 2옴 더하기 6이니까 8옴이고 여기의 합성저항은 5옴 더하기 7옴이니까 12옴이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I1 한번 구해보세요. I1은 자, 8 더하기 12분의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상대편께 분자로 올라갑니다. 12 곱하기 전체 전류. 전체 전류 I가 얼마예요? 10A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자, 6A가 흐르는 거죠. 자, 그러면 I2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KCL을 적용하면 되죠. 10A가 흘러서 I1에 6A가 흐른다면 I2는 당연히 10A 빼기 6A인 4A가 흐르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1에 이제 보세요. I1에 흐르는 전류가 6A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예요? 6 곱하기 2옴이죠. 12V가 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여기 몇 암페어가 흘러? 4암페어가 흐르고 저항이 5니까 20V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20V 빼기 12 하면 얼마야? 8V죠. 전이차는 8V가 되겠네요. 다음 중 클리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클리퍼는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파형의 상부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하부를 일정한 레벨로 잘라내는 회로를 클리퍼라고 합니다. 자, 레벨을 이동시키는 건 뭐예요? 클램퍼 회로라고 했었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이요. 파란색으로 한번 이번엔 써볼까요? 풀어볼까요? 자, 다음 OPM프의 출력전압 Vout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입력전압이 자 보세요. 입력전압이 반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전 증폭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반전 증폭기. 그래서 자, 여기 OPM프 내부의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그렇죠? 그래서 OPM프 무한대이기 때문에 OPM프 내부로 흘러가는 전류는 없다. 0이다. 자, 요 컨셉. 그 다음에 요 점을 A점이라고 했을 때 A포인트의 전압은 0V다. 이게 가상접지죠. 가상접지. 접지 이론이죠. 자, 그래서 요점이 여기가 0V면 여기도 몇 V다? 여기도 0V다. 이렇게 그걸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다 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I1은 I2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I1은 얼마예요? R1 분의 VIN 빼기 A점의 전압 0V죠? 0V. 그러니까 얼마요? R1분의 VIN. 자, I2는 어떻게 구한다? I2는 저항분의 R2분의 V인데 R2에 걸리는 전압이 0V 빼기 Vout이죠. 자, 다 됐네요. 마이너스 값 나오잖아요. R2분의 Vout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요거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럼 R1분의 VIN은 마이너스 R2분의 Vout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out은 어떻게 됩니까? Vout은 출력 전압은 자, 요것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R2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VIN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출력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반전 비교기에서 위상은 180도 위상이 반전이 되는 거죠. 반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전압 Vout은 R1분의 R2 VIN 마이너스 값은 생략을 했네요. Vout만 지금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산 증폭기에서 차동 증폭이 1000 동상 이득이 차동 이득이 자 전 동상 이득이 11대 동상 신호 제거비를 데시벨로 물어봤네요. 자, 동상 신호 제거비 CM 얼럴 너무 쉽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0 로그 뭐라고 했어요? 자, AC분의 AT라고 했었죠? 자, 요걸 풀라는 얘기예요. 그럼 20 로그
자, AC 얼마? 10. AD 얼마? 1000.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0 로그에 자, 100만 남죠? 100만 남으니까 10의 2승이죠? 그럼 자, 지수승을 로그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니까 2 곱하기 20 로그 10. 로그 10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40 dB 데시벨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주시고요. AM 변조시 변조도 M이 1이면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100% 변조됐다라는 얘기죠. 전압 증폭률이 률이 맞습니다. 전압 증폭률이 10배일 때 데시벨로 나타내래요. 그럼 전압 증폭률을 데시벨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전압 이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압 이득 G 게인, 볼테이지 게인 GV는 어떻게 위에서 같아요. 이거랑 20이죠. 20 로그 자 전압 증폭도 근데 전압 증폭도가 뭐라고 했어요? 증폭률 10배라고 했잖아요. 10배니까 20 로그 AV는 10이죠. 근데 로그 10은 얼마라고 했어요? 얘는 항상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이죠. 그래서 2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0V, 100V 100W인 전구가 있대요. 전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 전구에 80V를 사용을 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보고 있죠. 소비 전력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전압과 전력을 주어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전압을 주어졌어. 근데 전압을 주어졌을 때 전력을 구하래. 전력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게 나오면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 다음에 또 V는 여기서 V는 IR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 V 대신 IR을 집어넣으면 I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I는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I 대신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걸 이용하면 돼? 자, 지금 아는 게 뭐예요? 전력 값 알고 전압값 아니 요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공식은 최종적으로 P는 R분의 V 제곱 요것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전구에 뭐를 구해야 돼? 같은 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이 전구의 저항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저항값을 알고 전압값을 알면 전력을 구할 수 있잖아. 8V를 가했을 때. 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식에서 R을 구하면 되죠. 저항값 R은 이렇게 P가 여기로 내려오면 되죠. P분의 V 제곱이죠. 그래서 P 값이 얼마예요? 100W고 전압값이 100V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100ohm이죠. 저항값은. 그래서 이 전구가 가지고 있는 저항은 몇 ohm이야? 100ohm짜리야. 100ohm짜리. 100ohm의 저항을 갖고 있는 전구야. 이 전구에 80V를 가했대. 이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래. 그러니까 문제는 전력 P는 뭐야? R분의 V 제곱으로 구하면 되죠. 100ohm 구했고, 그렇죠? 80V 가했대. 80의 제곱. 88, 64니까 얼마? 64W. 자, 그래서 100V를 가하면 100W가 소모가 되고 80V를 가하면 64W가 소모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64가 되겠어요. 마이크로 컴퓨터의 직렬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아닌 것은 이건 패러럴에서 PPI는 이제 병렬이죠. 컴퓨터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처리 순서를 단계화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약속된 기호와 도형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해?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플로우 차트. 자, 스택을 필요로 하는 명령은 0 주소 방식이죠. 네, 필요 없어요. 그냥 팝과 푸시에서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스택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푸시 팝 그렇죠. 꺼내는 거 팝콘 할 때 팝 푸시 자 이렇게 스택에 저장하고 꺼내고 읽고 그렇죠. Q는 어떻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스택은 어떻게 돼? 스택은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늦게 나오죠. 가장 늦게 나오죠. 그런데 얘는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죠. first in, first out. 그렇죠? 얘는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지고 있죠. 스택은. 그렇죠? 자, 이 Q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고 스택은 어떻다고? 가장 먼저 들어간 녀석이 가장 요 밑에 있겠지. 그러니까 가장 last in, 가장 늦게 들어간 녀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지. 자, 이진수의 덧셈 규칙으로 올자는 것은 자, 0 더하기 0은 자, 0.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도 1, 1 더하기 1은 0이죠. 2가 아니라. 자, 요거는 1 더하기 1이 2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십진법에 대한 계산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자,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그림이 나왔네요. 그렇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 속에 오퍼랜드 지정 정보를 레지스터 지정부와 전개부로 나누고 레지스터 지정부로 지정된 레지스터 내용과 전개부를 더해서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를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보면 요 300과 500을 더한 800으로 어드레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10진수 20을 2진수로 변환해라. 이거 뭐 변환할 필요 있어 없어. 20을 계속 2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웨이트 값 1, 2, 4, 8, 16 그렇죠? 16이 1이고 4가 1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20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죠. 예. 자, 중앙 처리 장치에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자, 컨트롤 시그널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지. 제어 신호를 23번엔 제어 신호. 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전화가 방전되어 내용이 지워지므로 지속적인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주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뭐 DRAM. 여러분들 지금 DDR, SDRAM 쓰고 있죠? 자, 옛날에는 SD 메인 메모리로 SDRAM을 썼었어요. SDRAM을 쓰다가 자, 요것을 속도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CPU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램버스사에서 개발한 램버스 디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론상으로 2배 빠른 DDR SD램이 나왔죠. 자, 더블 데이터 레이시오. 그래서 네거티브 엣지와 포지티브 엣지에서 다 그 입출력이 가능한 이론상으로 2배 빠른 자, DDR SD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1, 2, 3 해서 지금 DDR SD램을 여러분들이 주기억 장치 컴퓨터에서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SRAM과 DRAM을 항상 비교를 해 드렸었잖아요. SRAM은 그 플립플롭 1비트 메모리 소자라고 했었잖아요. 자, 플립플롭의 원리로 만들고 얘는 콘덴서의 충방전 원리로 만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얘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RAM은 전원이 꺼지지 않는 한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하고 있죠. SRAM이. 자, 그래서 얘는 D램은 콘덴서의 이런 충방전 원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 전화가 방전이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잖아요.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재충전이라고 한다. 리프레시라고 한다. 그렇죠? 근데 이 리프레시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속도가 느린 거야. 저속. 이게 단점이고 자 단점만 있냐 장점도 있어 뭐야 저속 대신 저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용량의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SRAM은 플립플롭의 원리를 만들고 리프레시 과정이 필요 없어서 고속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대신 고가야. 그렇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등으로 사용을 돼. 캐시 메모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25번. 25번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입출력 장치에서 비동기 신호의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이터 비트 8빛을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게 뭐냐면 스탑 비트예요. 스타트 시작 비트, 데이터 비트, 스타트 비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를 보내요.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페리티 비트는 오류 검출. 자, 오류 검출만 할 수 있는 거고 오류를 검출하고 플러스 여기에 정정, 오류를 정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 했어? 해밍 코드라고 했었지? 해밍 코드라고 했었죠? 정정까지 할 수 있어요. 자, 해밍의 이 소설 읽어봤어요, 여러분? 예. 자, 책과 관련된 것은 자 이렇게 정정이 있겠지요? 자, 지나가는 말로 해봤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탑 비트, 정지 비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짝수 페리티와 이분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 오드 페리티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비트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비트가 1, 1, 1, 1, 0, 0, 뭐 0, 1이다. 이게 데이터 비트다. 데이터 비트가 이렇게 전송을 지금 할 건데 여기에 이제 페리티 비트 P를 붙이잖아요. 자, 그래서 짝수 페리티는 뭐다?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짝수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보세요. 1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 이분 페리티 비트를 쓴다라고 하면 요 P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 P에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P에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오드 페리티 비트를 쓴다. 홀수 페리티 비트를 쓴다. 그러면 1의 개수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을 써주면 되는 거죠. 26번 에러 발생률이 작아서 AD 변환 입출력 장치에 사용되는 코드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레이 코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인접한 그 값에서 한 비트씩만 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진수 1101 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레이 코드로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1은 그대로 내리고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그레이 기억 요렇게 요거와 요거를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하면 돼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어떻게 하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이와 같은 심볼을 가지고 있죠. 입력 A, B, 출력 Y라고 했을 때 논리식 Y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B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자, 트루 테이블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Y는 0, 0, 0, 1, 1, 0, 1, 1일 때.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가 언제야? A는 0이고 B가 1일 때, A는 1이고 B가 0일 때. 이때가 다르지? 이때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다. 자,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화다. 그래서 다른 논리식은 뭐야? 0, 1과 1, 0일 때가 1, 1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바 B 더하기 A, B 바죠. 자, 그래서 자, 1, 1이면 뭐야? 숫자가 같으니까 입력이 같으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하면 0. 그렇죠? 1, 0 서로 다르네 1. 그렇죠? 1, 0, 1 서로 다르네 요 0과 1을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하니까 1이 되는 거죠. 1, 0, 1, 1 그레이 코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레이 코드 1, 0, 1, 1을 자, 뭘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똑같이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하냐면 요거와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해줘야 돼. 이자가 마치 1, 0이니까 얼마야? 1과 0이 익스클루시브 서로 다르니까 1. 그렇죠? 그 다음에 요 1과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1, 1 같으니까 0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1이죠. 그래서 1, 1, 0, 1이 나왔네요. 이거 맞죠? 서로 간의 이 값과 이 값이 지금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네트워크 상에서 쓸 수 있도록 미국의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죠, 여러분. 27번의 정답은 자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볼은 자, 이것은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화살표가 있는 것이 이미터, 화살표가 없는 것이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 단자죠. 그런데 베이스에 화살이 지금 꽂히고 있죠. P나겠네요. PNP 트랜지스터. 자, 29번부터 볼까요? 단 양면층
인쇄회로 기판과 비교하여 다층 인쇄회로 기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9번은 나번입니다. 잘못된 것은 프린트 기판의 패턴 검사를 육안으로 용이하다 할 수 없죠. 안쪽에 내층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전기전자용 심볼 중 퓨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나번이 퓨즈죠. 이것은 저항, 이것은 LED,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제너 다이오드 역방향 특성을 이용을 하고 전압 안정화 회로에 사용되는 제너 다이오드. 31번 다음 PCB 중 내부의 두 개 레이어를 그라운드 파워 전용으로 사용하는 4층 PCB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잡음 이 4층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양면 기판 설계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4층 기판 설계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전원과 그 전원 부분을 GND 파워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배선을 연결할 것이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어려운 걸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 가면 보통 다층 기판을 일반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잡음에 강한 PCB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지선의 차폐 효과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전원선의 임피던스를 또한 낮출 수 있어요.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작 비용은 좀 늘어나겠죠. 32번 다음 중 전자기기 패널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전원 코드는 배면에 배치한다. 이게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겁니다. 자, 33번 자, 내용에 따른 도면에 분류해서 제품의 전체적인 순서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특히 복잡한 구조를 알기 쉽게 하고 각 단위 또는 부품의 관련이 나타나도록 그린 도면을 뭐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해요, 여러분? 조립도라고 하죠? 조립도라고 합니다. 조립도. 다음 중 부품의 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저항은 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극성이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 LED 또한 애노드, 캐소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도 자,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NPN 트랜지스터를 그렸는데 2m 컬렉터 베이스 단자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연결하면 전류 증폭을 할 수가 없죠. 캐드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 간의 결선 정보. 자, 결선 정보. 결선 정보가 뭐예요? 부품 간의 네트죠. 네트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품 번호라든지 핀 번호 이런 부품에 관련된 파트에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푸프린트에 관련된 것 이것은 그 네트리스트 파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트리스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에러 없이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인 PCB 레이아웃으로 넘어갈 수 있죠. 예, PCB 아트웍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패턴 설계가 이루어지는 아트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트에 대한 네트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파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푸프린트, 칩에 관한 정보 등을 정확하게 네트리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인쇄회로 기판 설계 시 고려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인쇄회로 PCB를 아트웍할 때 자, 핀 피치 중요하죠. 단자의 피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로 기판의 재질 및 층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장 방법 중요하죠. 수량 납기는 다음 문제죠. 부품이 PCB에 삽입될 때 부품의 리드가 삽입되는 홀 주위에 입혀지는 얇은 구리 판막을 뭐라고 한다? 패드 스택 혹은 랜드라고 한다. 랜드, 패드 스택을 줄여서 그냥 패드라고 한다. 자, 요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리드 단자가 관통하는 홀 드릴 구멍이 되겠고 여기에 납이 묻는 요 공간을 패드 랜드라고 한다. 계속 나오네요. 이 문제는. 자, 38번. 입출력 장치를 겸하는 입력 장치도 되고 출력 장치도 되고 터치 스크린이죠. 터치 스크린. 18번은 터치 스크린이 되겠어요. 다음 기호는 뭐예요? 무슨 게이트예요? 자, 이게 뭐 같아요? D자 같죠? D자잖아요. 알파벳. D자 들어간 거 찾아보세요.
AND, NAND 두 개가 있네. 근데 AND 게이트죠. NAND 게이트는 이렇게 해서 요게 동글뱅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이 NOT 게이트가 포함된 게 NAND 게이트죠. 요게 요 표시고 요 NAND는 N은 뭐의 줄임말이야? NOT 게이트의 줄임말이에요. 자, 제너 다이오드 중 다음 제너 다이오드 심볼은 요게 Z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쇄회로 기판에 배치될 부품의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한 부품 배치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답은 뭘까요, 여러분? 부품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되죠. 상호 간의 신호가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종류, 부품의 종류, 기호, 용량, 외형도, 핀, 위치, 극성 등을 표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PCB를 만든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조립을 할 때 용이하겠죠. 자, 이것은 점퍼선 또한 표시를 해야 되죠.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 뭡니까? ISO죠.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ISO. 자, 다음 중 CAD 시스템 특징이 아닌 것은 CAD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번 보세요. CAD는 전자분해에서만 쓸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다. 이것은 아니죠. 다음 중 전자 CAD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요 마지막 전자 CAD 세 번째 과목은 다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대부분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그 아는지 지식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44번 전자 CAD의 특징 회로 설계에 적합하죠. 여러분들 캡처 프로그램으로 월캐드 캡처로 회로 설계하죠. 그 다음에 회로의 동작 검증이 용이하죠. 예, 검증도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툴이 있죠. 피스파이스 인쇄회로 기판 설계가 가능하죠. 월캐드 뭐 PCB 에디터 혹은 알레그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CB를 설계할 수 있죠. 기구 설계에 적합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계신 오토캐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기구 설계하시면 되겠죠. 자, 사진이나 그림, 문서, 도표 등을 컴퓨터에서 디지털화하여 입력하는 장치는 어떻게 되냐? 스캐너죠, 여러분. 다음 중 전자키드로 작성된 도면의 요소를 지우는 델리트 지운다. 줌, 확대, 축소, 세이브, 저장, 에딧, 편집, 제도 용지에 직접 연필로 작성한 도면이나 컴퓨터로 작성한 최초의 도면을 뭐라고 한다? 트레이스도의 원본이 되는 도면. 자, 원도죠, 원도. 자, 그 다음. 어느 제도의 척도가 1대1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무엇이라고 해요? 자, 1대1이다. 그러면은 현척이라고 하죠. 이것을 현척. 자, 이것은 현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저항값이 낮은 저항기로 대전력용 및 표준 저항기 등과 같이 고정밀도 저항기로 사용되는 저항기는 권선 저항기다. 권선 저항기다. 50번 PCB 제조 공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 소정의 배선만 남기고 다른 부분의 패턴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그중 대표적인 애칭 방법, 이런 것을 애칭이라고 하는데, 자, 애칭 방법은 뭐뭐 있어요, 여러분? 자, 세 가지 크게 사진 부식법, 실크 스크린법, 그 다음에 옵셋 인쇄법이 있죠. 플렉시블 인쇄법은 아니죠. 자, 반도체 소자 중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한다.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압 크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래요. 자, 뭐예요, 이게? 자, 베리스터입니다, 베리스터. 자,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면 뭐야? 서미스터죠.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한다. 변하는 소자는 서미스터죠. 자, KS 부문별 기호에서 전기전자 통신에 관련된 게 뭐야? C죠? 자, 52번에 KSC. 자, DLC 디자인 룰 체크. 요 정답이 DLC인 것도 많이 나오죠? 디자인 룰 체크 검사하는 거죠. 디자인 룰을 검사하는 기능을 DLC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기능은 각 요소 간의 최소 간격, 자 검사하고 금지 영역도 조사하죠. 뭐 패키지 인
그 다음에 패키지 아웃, 그 다음에 라우트 인, 라우트 아웃,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지 영역도 조사를 하죠. 부품을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배선 맞습니다. 부품 용량의 정확성은 디자인 롤로 할 수 없는 거죠. DLC 체크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회로도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번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신호의 흐름은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표시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신호의 흐름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CAD 활용 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반대죠. 네, 자, 그 다음에 부품이나 단자의 납땜 장소로 사용되거나 절연판을 관통, 구에 도금 등의 방법으로 도체를 삽입하는 장소로 허용되는 부분은 자, 이게 랜드라고 합니다. 랜드. PCB를 제작하기 위한 파일로 PCB 설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 커버 파일이라고 합니다. 커버 파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품 배치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버스 라인의 흐름에 주의해서 IC 배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원선 같은 거 이렇게 IC에 배치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전원이다. 여기가 전원 IC다. 이렇게. 자, 제가 여기가 이제 전원 핀이다라고 했을 때, 전원선은 좀 굵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어떻게 얘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오잖아요. 배선이. 그래서, 이렇게 배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45도로 꺾어서 여기를 배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45도를 꺾어서 여기 이렇게 45도 이렇게 배선하고 전원선이에요. 전원선은 조금 굵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반선에 비해서. 자, 이렇게 배선을 하는 것은 그다시 전류의 흐름이 조금 원활치 않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전류가 다시 꺾어서 다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꺾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 전원핀을 제가 또 이제 표시를 했잖아요. IC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배선하세요, 여러분. 전원선이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렇게 꺾였죠? 45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꺾어서 45도를 꺾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자,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전류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선하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설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저주파 회로에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하이스피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서는 이런 것들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배선이 많은 부품들은 기판의 외곽으로 배치하면 안 돼요. 중앙으로 배치를 해서 배선을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커넥터 주변은 배선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극성이 있는 부품은 삽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급 방향을 통일을 해주면 좋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그 어떤 회사에서 수삽을 하게 될 때 손으로 직접 이것을 삽입한다는 얘기예요, 부품을. 그러면 업무의 효율이 훨씬 더 오르겠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LED가 예를 들어서 8개가 들어간다 하면 LED를 같은 방향으로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PCB 설계해 주는 게 좋겠지요. 어떤 것은 중간에 뭐 자, 8개 중에 어떤 것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안 되죠. 방향을 바꿔 놓으면 업무의 효율이 안 나타나겠죠? 그 얘기입니다. 능동소자 중 PMP형 4층 구조, SCR이네 딱 와야죠. 자,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3개의 전극을 갖고 있다. 조광강치나 자동차의 전력 조절 장치에 사용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려볼까요? 에노드, 캐소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SCR이.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게이트.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임펄스를 딱 주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게 SCR입니다. 60번. 자, 산업 규모가 커지고 제품의 대량 생산화와 더불어 원활한 산업 활동과 국가 간의 교류 및 공동 이익을 얻기 위해서 표준 규격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표준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읽으세요, 여러분. 제품의 균일화 이루어지죠. 능률화 이루어지죠. 생산에. 그 다음에 제품 상호 간의 호환성이 좋아지죠. 세계가 어려워진다. 이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4월 12일입니다. 지금 오전 8시 4분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3월 5일 날 2019년 3월 5일 날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자, 이 한 달 동안 공부한 것으로 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자격 시험에 그 한 10% 내외 정도뿐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 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그 유튜브에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지하시고 내일 13일 그리고 14일 날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죠. 더군다나 CBT 방식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자, CBT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필기도구를 이용을 해서 빈 종이에 시험 장소에서 빈 종이를 받으셔서 하나하나씩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과목인 캐드 과목인 경우에는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을 물어보니까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시험 내일 그리고 모레 치러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